지금 사장님한테 가는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래, 오늘 기분 좀 잘 맞춰드려. 저는 제 아내를 회사 거래처 대표에게 바쳤습니다. 1년간 한 달에 2번씩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 전용 비서, 회사 차량. 하지만 지금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딸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출세가 가족보다 소중했을까요? 저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장의 강요도 있었지만 결국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택했고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남자의 추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비겁한 인간을 마음껏 욕해주세요.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표현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이라는 44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중견 건설자재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성산업이라는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12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한 회사만 다녔고 대리과장 차장을 거쳐 이제는 팀장이었습니다. 연봉은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어린 임원들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기수로 입사한 동기 하나가 작년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배가 아팠습니다. 그 친구는 실력이 저보다 못했거든요. 하지만 줄을 잘 섰고 술자리를 잘 따라다녔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처세술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기 싫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부하는 걸 경멸했고 비굴하게 구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력보다는 인맥이 중요했고 능력보다는 줄서기가 중요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였고 아내 수진과 7살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구 대치동 33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국산차 한 대를 소유했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갔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외식을 했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이 2억 3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 30만 원이 나갔고 차량 할부금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딸아이 학원비가 70만 원이었고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모님 용돈으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월급의 80%가 고정 지출로 나갔습니다.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경조사비라도 나가면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겹치면 그 달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명절 전에는 신용카드를 돌려막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결혼 전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연봉도 5천만 원이 넘었던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 육아 문제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지는 복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직장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일을 하면 제가 무능력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민준이네가 돈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가 곧 승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장만 되면 연봉이 억대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봉을 1억 이상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승진을 상상했습니다. 출근길에도 부장실을 상상했고 퇴근길에도 임원이 된 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수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긴 생머리를 가졌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크고 맑았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깊은 여자였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았고 항상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 행사에 데리고 가면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팀장님 부인 정말 미인이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하시기까지 하잖아요. 삼성 출신이시라면서요 라고도 했습니다. 팀장님 복 받으셨어요 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를 자랑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장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바로 올라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부장이나 임원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승진 이야기일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맡기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성함은 태영이었습니다. 55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고 키가 178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항상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10년 만에 규모를 3배로 키운 수완가였습니다. 업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경영자였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가자 태영 사장님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라고 하시며 최근 실적이 좋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목표 달성률이 120%였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팀장의 리더십이 좋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팀원들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태영 사장님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건축자재 유통업체와 계약을 따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한솔유통이고 사장 이름은 경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솔유통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이 500억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1년 계약 금액만 1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장기 계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셨고 잘하면 10년 1000억짜리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낸다면 저는 분명히 승진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맡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태영 사장님은 경수 사장이 좀 특이한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골프도 함께 치고 술자리도 자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골프와 술자리는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태영 사장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경수 사장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가족 단위로 친하게 지내는 걸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것도 자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첫 미팅을 잡겠다고 하시며
그날은 부인도 함께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큰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00억 원 아니 1000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다면 승진은 확실했습니다. 부장하니 어쩌면 임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미 승진한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부장 민준 또는 이사 민준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릴까. 그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큰 프로젝트를 제게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이고 잘하면 1000억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기뻐하며 잘 됐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거래처 사장님과 첫 미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상대 사장님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언제냐고 물었고 무슨 옷을 입고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편하게 입되 예쁘게만 입고 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하나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만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찬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솔 유통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고 경수 사장의 성향도 파악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업계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경수 사장은 48세의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작은 자재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영남권 최대 유통업체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완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거칠고 독특한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고 술도 잘 마시며 특히 인맥 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까다롭고 거래 조건도 까탈스럽지만 한번 거래를 트면 엄청난 물량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영업 능력이면 충분히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습니다. 네일아트도 새로 했고 가벼운 메이크업도 배웠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수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엄마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으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자기도 가고 싶다고 했지만 어른들만 만나는 거라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착하게 있으면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했고 서연이는 인형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딸을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고 1인당 15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영 사장님과 경수 사장 그리고 경수 사장의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경수 사장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의 다부진 몸을 가졌고 인상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경수 사장의 부인은 화려한 스타일의 여성이었고 말도 많고 활발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경수 사장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수진에게 향했고 수진과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단순히 예의상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배우자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경수 사장과의 첫 만남은 무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력 제품이 내장재와 외장재라는 것과 특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경수 사장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꾸 수진 쪽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경수 사장은 제 부인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고 물었고 저는 대학교 때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애 결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낭만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다고 덧붙이며 자신은 중매 결혼이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계속해서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진이 뭘 하는지 물었고 수진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고 딸이냐 아들이냐고 물으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고 수진은 삼성전자 마케팅팀에서 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삼성 출신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마케팅이면 전문직인데 왜 그만뒀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려고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집에만 묻어두는 게 아깝다고 말하며 아이가 좀 크면 다시 일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럴 계획이라고 대답했고 경수 사장은 그때 자기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마케팅팀을 새로 꾸리려고 한다며 삼성 출신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수 사장의 말투와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경수 사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경수 사장이 좀 이상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는 느낌으로 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예의상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느낌이 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민 반응이라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했고 계약이 더 중요했으며 제 승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태영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금요일 모임이 어땠냐고 물으셨고 저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경수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태영 사장님은 잘하면 이번 계약을 따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수 사장이 우리 회사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영 사장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경수 사장이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끼리만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경수 사장 부인은 빠지고 제 부부랑 경수 사장 부부만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수 사장이 우리 부부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끼리 친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경수 사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또 만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부만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왜 사장님은 안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수 사장님이 우리 부부와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좀 이상하다며 왜 우리 부부만 따로 만나고 싶어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끼리 친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큰 계약이라며 100억 원짜리고 잘하면 1000억까지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지만 저를 위해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약속했고 다음엔 제가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강남의 레스토랑이었지만 지난번보다 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미슐랭 1스타를 받은 일식집이었고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더 은밀했습니다. 경수 사장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즐겁게 식사하자며 비즈니스 얘기는 잠깐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수 사장의 태도가 또다시 변했습니다. 수진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대답에 자신도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며 언젠가 같이 서점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뭔가 불편해서 제가 같이 가면 되지 않냐고 끼어들었습니다. 경수 사장은 웃으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농담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경수 사장의 부인이 갑자기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수 사장 부인은 정말 죄송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도 이만 가야겠다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경수 사장이 말렸습니다. 커피나 한 잔 더 하자며 이렇게 일찍 끝내기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1시간만 더 있자며 좋은 와인도 준비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경수 사장의 눈치를 봤습니다. 계약을 생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경수 사장 부인이 떠나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본격적으로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칭찬했고 제가 정말 복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부인을 만나서 얼마나 좋으냐며 자신도 다시 태어나면 저처럼 연애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수 사장이 자기한테 계속 작업을 거는 걸 못 봤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알았으면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계약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계약이 자기보다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수진은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며 자기가 불편해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얼마나 참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계약만 따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영 사장님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태영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라고 하시며 경수 사장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 사장이 제 부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경수 사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경수 사장은 독특한 취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인과 친해지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까워지는 거라며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서서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태영 사장님의 다음 말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경수 사장의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제 부인과 식사 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회사와 10년 장기 계약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계약이면 총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신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이건 비즈니스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상품 취급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수 사장이 제 부인과 친해지면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저는 그게 제 아내보다 중요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저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 전체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200명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보다 제 가정이 먼저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그럼 제가 책임질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수 사장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우리 회사 올해 매출 목표의 40%가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인을 데리고 왔고 경수 사장이 제 부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영 사장님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 연봉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저를 부사장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봉은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자리가 아니냐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제 집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셨습니다. 2억 3천이라고 대답하자 15년 동안 계속 빚쟁이로 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딸 이름도 확인하셨고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냐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최소 2억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얘기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어머니가 고혈압이 계신다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은 들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팀장이지만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 나이에 임원 되기 정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44세 이직이 쉽지 않다고 하셨고 게다가 지금보다 좋은 조건 받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실적으로 태영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이건 제 인생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1년만 참으면 저는 부사장이 되고 연봉은 2배가 되고 집 대출도 갚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만 달라고 대답했고 태영 사장님은 일주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태영 사장님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사장 연봉 1억 5천 대출 상환, 딸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들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44세 나이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실업급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천만 원 배상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지는 제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다고 했고 밤마다 뒤척이던데 하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복잡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수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자기한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걱정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태영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냐는 내용이었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경수 사장이 다른 회사와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결정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태영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그냥 식사만 하는 건데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제 아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제 인생도 걸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 직원 200명의 인생이 걸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하셨고 내일 오전까지 답을 안 주면 제가 해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식사만 하는 거라면 어떨까?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만 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가로 부사장이 되고 연봉이 2배가 되고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일의 연장선이야.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잖아.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접대 골프도 치고 이것도 그런 희생 중 하나일 뿐이야. 게다가 식사만 하는 거잖아. 악수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대화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부사장이 되면 우리 가족이 편해져.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서연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있어. 부모님 병원비도 걱정 없이 드릴 수 있고 1년만 참으면 돼. 딱 1년만.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외면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태영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식사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경수 사장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임원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그 정도야 당연하다며 부사장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승진 조건과 연봉을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우리 모두 곤란해진다며 비밀 유지각서도 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곧바로 경수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만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려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수진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가장 비겁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를 재운 뒤였습니다. 딸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딸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뭔데 그렇게 심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수 사장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하지 않았냐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들어는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싫다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발 이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수 사장이 제안을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부와 식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회사와 10년 장기 계약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부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봉도 1억 5천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2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지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수 사장과 식사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냐고 물었고 거래 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식사라고 말했고 밥만 먹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진짜 믿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계약서까지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지는 약속 계약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거절하면 제가 회사에서 잘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잘리는 게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계약 준비하느라 쓴 돈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송하면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44세 이직이 쉬울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유로 잘린 사람을 누가 받아주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서연이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제가 백수가 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달 관리비는 서연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못 드리게 된다고 말했고 차도 뺏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몰아붙였습니다. 비겁하게도 경제적 압박으로 수진을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다고 말했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정말 식사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약속했고 계약서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1년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딱 1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12번이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제가 꼭 부사장이 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조건이고 이미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식사만 하는 거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약속이냐고 또 물었고 저는 자기가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안았지만 수지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체를 안고 있는 것 같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만 참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사장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빚도 갚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서연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제가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파괴할 거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잠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1년만 참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모든 건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경수 사장은 혼자 나왔고 부인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하게 식사나 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정말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수 사장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오늘 옷차림이 정말 아름답다며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었고 센스가 정말 좋다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운동을 하냐고 물었고 수진은 가끔 요가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요가가 좋다며 자신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는 게 보였고 저는 끼어들려고 했지만 경수 사장이 먼저 농담이라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경수 사장은 수진의 손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며 손을 가볍게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손을 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과 함께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게 좀 불편했다고 했고 경수 사장이 자기 손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수였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그게 실수처럼 보였냐고 반문했고 저는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제가 옆에 있으면서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음엔 제가 더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주의한다는 건지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그날 밤 수진은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오래 했고 마치 뭔가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손 한 번 스친 게 뭐 대수야. 1년만 참으면 돼. 별일 아니야. 며칠 뒤 태영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경수 사장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아주 만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약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셨고 다음 달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승진건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라고 하셨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번째 만남 때부터 경수 사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와인바였고 분위기가 어두웠으며 좌석 배치도 은밀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수진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 옆에 앉겠다고 말했고 경수 사장은 웃으며 그럼 맞은편에 앉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면서 경수 사장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냈고 경수 사장은 실례했다며 술이 좀 과했나 보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계약을 생각해서 참았고 부사장 자리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비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잠시 후 경수 사장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오늘 정말 예쁘다며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수진은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경수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경수 사장을 남겨두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5분 후에 돌아왔을 때 수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경수 사장이 자기 허리를 감쌌다고 말했고 그리고 귓속말로 예쁘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진행 중이었고 저는 승진을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수진은 미안하다고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수진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태영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경수 사장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모임이 좀 불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부인이 너무 경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계약 조건이 뭐였냐고 물으셨고 식사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대답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맞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뭐냐고 물었고 손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어깨도 감쌀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그건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제가 뭘 기대했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했고 태영 사장님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선택은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경수 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고 결국 저는 또다시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태영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손잡는 것도 괜찮고 어깨 정도는 감싸게 해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가 미쳤다고 했고 저는 미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현실이 이러냐고 반문했고 저는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물었고 저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건 일이라고 말했고 비즈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진은 비즈니스면 다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딸을 끌어들였습니다. 서연이 생각해보라고 말했고 우리가 이혼하면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누가 이혼한다고 했냐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결혼 생활 못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건 제가 자기를 팔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파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고 수지는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협력이라고 말했고 1년만 참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지는 1년이 짧냐고 물었습니다. 365일인데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발 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하지만 1년 딱 1년만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세 번째 만남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수 사장은 노골적으로 수진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고 심지어 허리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참았고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술잔만 비웠습니다. 비겁하게도 못 본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수지는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오래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스킨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남이었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서연이조차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어젯밤에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 안 울었어. 엄마 안 울었어. 거짓말 나 다 들었어.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안 싸웠어. 그럼 왜 엄마가 울었어? 엄마 그냥 슬픈 영화를 봐서 그래. 정말? 응 정말이야.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네 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경수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혼자 수진과 만나면 안 될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그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었고 그건 약속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그냥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비즈니스냐고 물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수진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마케팅 전문가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은 전업주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하지만 예전에 마케팅 전문가였고 삼성 출신이니 충분히 조언을 구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태영 사장님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경수 사장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하셨고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뭐가 심하냐고 반문하셨고 혼자 만나는 건 약속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태영 사장님은 그럼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혼자 만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고 1시간만 만나고 오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수진은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고 저는 제발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못한다고 거부했고 저는 그럼 우리 망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은 망하는 게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고 서연이 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비겁하게도 또다시 아이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우리 딸 생각해보라고 말했고 아빠가 백수가 되면 얘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카페에서만 만날 거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만이라고 못을 박았고 저는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경수 사장의 첫 단독 만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남아 있었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났으니 3시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시가 되어도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4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고 5시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고 그냥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4시간이나 뭘 얘기했냐고 물었지만 비즈니스 이야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도 정말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고 물었고 카페에서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카페에서만 만났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고 모른 채로 잊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태영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수 사장이 아주 만족했다고 했고 수진과의 만남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대화만 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태영 사장님은 글쎄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어쨌든 계약은 확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축하한다며 다음 달에 임원 승진 발표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웠고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기쁨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번째 단독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고 수지는 평소보다 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꾸미고 가냐고 물었지만 그냥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또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대답했고 뭐 했냐고 물었지만 식사했다고만 했습니다. 식사만 했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수진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이후 수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말수가 극도로 줄었고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니 수진이 주저앉아 있었고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깨진 그릇에 손을 베인 것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상자를 꺼내와 수진의 손을 치료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동안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수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만남은 월 2회로 늘어났습니다. 태영 사장님의 지시였고 경수 사장이 추가 계약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2회로 만남을 늘리면 계약 금액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회사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그럼 제가 빠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진만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셨고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냐며 이미 혼자 만나고 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대답했고 2번으로 늘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수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미안한데 한 달에 2번으로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허탈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거절해도 소용없다고 말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제게는 자기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항변했고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미래 무슨 미래 이게 미래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곧 부사장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편하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1년만 참으라고 말했고 1년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년만 남았다며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말했습니다. 비인간적으로 말했고 수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와인 한 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었고 어느 날은 소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무슨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수면제라고 대답했고 왜 수면제를 먹냐고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라고 대답했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치했고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승진만 생각했고 부사장이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옆에 앉았고 잠시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 죽고 싶어?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고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지 마. 정말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면서 왜 계속하는 거야?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거야. 반년만 더 참으면 돼. 반년 그 반년을 어떻게 견디는지 알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고 저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수진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수진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화면을 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수 사장의 문자였고 어제는 정말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과 오늘 입은 옷도 예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인사야. 인사 이게 그냥 인사야. 그래, 그냥 감사 인사. 어제 만났어. 응, 뭐 했어? 식사했어. 식사만.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정말이야. 수진아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뭐 했어? 알고 싶어? 응,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 그래.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잤어 만족해. 뭐라고? 경수 사장이랑 잤어. 이제 됐어.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부터? 세 번째 만남부터?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래. 몇 번이나? 세어보지 않았어. 한 10번쯤 될 거야. 10번 10번이나? 그래 10번 만족해. 저는 주저앉았고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당신은 회사가 더 중요하잖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둘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봐. 결국 못 그만두잖아. 그럼 닥치고 있어. 수진의 말이 너무 아팠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택했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또렷했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멈출 수는 없어. 곧 부사장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끝났고 저는 정말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경수 사장과의 계약 공로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니 부사장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부사장이 됐다는 소식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팀장에서 바로 부사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수 사장 계약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라고들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과 맞바꾼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개인 사무실에 전용 비서까지 생겼고 연봉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사 차량도 배정받았고 전용 주차 공간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거였습니다. 45세 부사장이라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사장실에 앉아 넓은 사무실을 바라보며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나?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나? 아내를 팔아서까지 얻어야 할 자리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 됐다고 말했고 축하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 외식할까 하고 물었지만 수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랑 셋이서 먹자고 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혼 서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우리 결혼은 끝났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무슨 얘기? 이제 할 얘기 없어. 수진아 미안해. 미안해. 그 말 이제 지겨워. 미안하다고 다야.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이제 못 살겠어.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나도 아빠야. 아빠, 당신이 아빠 자격이 있어. 수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면서 왜 한 거야. 그 딱 나도 그냥 뭐 출세가 좋아서 돈이 좋아서 부사장이 좋아서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보다 가족보다 부사장이 더 중요했잖아. 수진아, 경수 사장한테가 그 사람이랑 살아, 당신이 나를 그 사람한테 준 거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나를 그 사람한테 팔았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고 그때 딸아이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안 싸워, 들어가 있어. 엄마가 이혼한다던데. 맞아. 서연아, 방 들어가. 아빠 엄마랑 이혼해. 아니야, 아빠 안 그래. 거짓말, 나 다 들었어. 수진이 딸을 안으며 울었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울지 마, 엄마 왜 울어? 엄마 괜찮아. 아빠가 뭐 했어? 아빠가 엄마한테 뭐 했어? 아니야, 아빠 잘못 없어. 거짓말, 엄마가 매일 울잖아. 나 다 알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저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사인만 해. 저는 서류를 들고 망설였지만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인 안 하면 재판 이혼 신청할 거야. 알겠어. 진짜 알겠어. 하겠어. 그날 밤 저는 부사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너무 공허했고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봤습니다. 부사장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제가 잃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내, 딸, 자존심, 양심, 모든 것.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고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태영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사장 축하한다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부사장실이 어떠냐고 물으셨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경수 사장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고 참 수진에게 잘 얘기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고 이 일이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제 인생도 끝이고 수진의 인생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협박이냐고 물었지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이용당한 거였고 수진도 이용당한 거였으며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기로, 복수하기로. 수진과 딸이 친정으로 떠난 날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손을 꼭 잡고 돌아섰습니다. 수진도 저를 보지 않았고 마지막 말도 없었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빈집에서 저는 혼자 남았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영 사장과 경수 사장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그들이 저와 수진을 이용한 것처럼 저도 그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경수 사장의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은 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았습니다. 수진과 경수 사장의 문자 메시지는 수진의 핸드폰에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보했고 경수 사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남겨둔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침대 및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다고 시작했습니다. 경수 사장은 나를 호텔로 데려갔고 나는 거부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지키지 않았고 나는 혼자였다고 썼습니다. 나는 더러워졌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24년 6월 5일이라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났고 이번에는 더 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2시간 했지만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도 복사했습니다. 경수 사장과의 계약서, 이메일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녹음 등을 모았습니다. 태영 사장님과의 대화 중 일부를 녹음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로펌의 변호사였고 이걸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고 강요에 의한 성상납이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냐고 물었고 여기 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하지만 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했고 만나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만나냐고 물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도움이냐고 물었고 경수 사장과 태영 사장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며 만나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처음 보는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뭘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증언을 해줘야 한다며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며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냐고 확인했고 자기도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하자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응,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우리는 헤어졌고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한 경제신문 기자와 만났고 이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대답했고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거 엄청난 특종이라며 하지만 실명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회사에 다녔고 부사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태영 사장님과도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 핸드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기사 안 보셨냐며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고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자재 업체 성상납 의혹이라는 제목이었고 직원 아내를 거래처에라는 부제도 달렸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고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일인가? 회사 이름을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 다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가 안타깝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계약 취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태영 사장님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자 태영 사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자네 짓인가? 저는 모른 척했고 무슨 말씀이신지요? 기사 말이야. 이게 자네가 한 거 아닌가? 모르는 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자네 아니면 누가 아냐?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무슨 피해자? 제 아내가 희생당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동의한 거 아닌가? 강요당한 겁니다. 웃기고 있네. 증거라도 있나? 다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이 기사가 증거입니다. 태영 사장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고 각오는 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각오가 뭡니까? 이 일이 커지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상관없습니다. 정말인가?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회사는 패닉에 빠졌고 주가는 계속 폭락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영 사장과 경수 사장이 소환되었고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검사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장의 강요, 경수 사장의 요구제 비겁함, 아내의 희생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고 검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셨겠다고 말했지만 제 잘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라며 피해자라고 했지만 아니라며 저는 가해자이고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태영 사장과 경수 사장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성상납, 강요, 알선, 성폭력 등의 혐의였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매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혔고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아내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출세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팔아버린 과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욕했습니다. 저 사람도 똑같은 쓰레기라며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영 사장의 변호사가 저를 공격했고 증인은 스스로 동의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강요당했다고 대답했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에서 압박했다고 항변했지만 그래도 선택은 증인이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맞다며 제가 선택했고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제가 스스로 인정했으니까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고 결국 태영 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수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저는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성상납 스캔들로 모든 거래처가 떠났습니다. 직원 200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고 저 때문에 그들도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저 역시 부사장 자리에서 쫓겨났고 아니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가족, 명예 모든 것이 사라졌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2층 원룸이었습니다. 부사장실에서 2층 원룸으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어느 회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상납 스캔들의 당사자였고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갖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내를 팔아 부사장 된 남자, 출세역에 눈먼 비겁한 남편, 성상납 공범 전 부사장이라는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취직은 불가능했고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5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부사장 연봉 1억 5천에서 월급 150만 원으로 떨어진 제 인생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고 할 일도 많지 않았으며 그저 시간을 때우며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부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부사장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물건을 사고 나갔고 저는 부끄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요.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았을까? 아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어느 날 저는 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과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을 배신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저는 최악의 남편이었고 최악의 아버지였다고 썼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부사장이라는 자리가 뭐가 그리 중요했는지, 연봉 1억 5천이 뭐가 그리 대단했는지 지금은 그 모든 게 부질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이며 당신과 서연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저 없이도 잘 살기를 바라고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연이를 멀리서 보곤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수진이 서연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많이 컸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도 옅게 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고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그렇다고 대답했고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덕분이라고 대답했고 서연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잘 큰다고 대답했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저도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일자리였고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원룸에 살았고 여전히 혼자였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라는 걸,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이 익어 자세히 보니 예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형 아니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보시다시피 이래요.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형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며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사장에서 설거지꾼으로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지금도 저는 후회합니다. 매일같이 후회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사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족을 배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돈과 권력에 눈멀지 마세요. 절대로 양심을 팔지 마세요. 한번 잃은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출세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돈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가족을 잃고 나면 그 모든 게 의미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내와 딸에게 진 빚을 평생 갚아가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고 마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